당신 최만석 맞죠? 남원역에서 근무했던 도윤의 날카로운 시선이 만석을 꿰뚫었다. 1989년 여름 장미숙이라는 여자 기억하세요? 미숙이라는 이름에 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바로 저입니다. 장미숙의 아들 이도윤이요. 30년 만에 마주한 피부치, 그것도 쇠창살 안에서. 어머니가 죽는 순간까지도 아저씨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는 도윤의 눈. 거짓말이겠죠. 그럴 리 없어요. 만석은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으며 부정했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충북의 한 교도소, 아침 6시 정각에 울리는 기상 벨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웁니다. 최만석은 벌써 1시간 전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여전히 철도 기관사 시절의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기억하고 있었죠. 사오실 만석 씨, 일어나셨습니까? 박 교도관의 목소리가 철문 너머로 들려옵니다. 만석은 대답 대신 침대에서 일어나는 소리로 응답했습니다. 말수가 적은 건 원래 성격이기도 했지만 이곳에 온 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더욱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보니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옵니다. 언제부터인가 거울 속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 눈 속에는 늘 같은 질문이 서려 있었으니까요. 왜 그랬을까? 왜 그 순간에? 아침 식사는 늘 똑같습니다. 보리밥 한 공기, 된장국, 그리고 짠지 몇 조각. 만석은 천천히 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기차가 지나가는 선로가 보입니다. 가끔 기적 소리가 들려올 때면 가슴 한편이 아려옵니다. 만석 형, 오늘 작업장 어떻게 할 거예요? 옆자리의 젊은 수감자가 말을 겁니다. 만석은 고개만 끄덕일 뿐입니다. 그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하지 않았죠. 다른 수감자들도 이제는 그의 성격을 알아서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오전 작업 시간, 만석은 교도소 내 목공소에서 일합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는 일은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나무의 질감, 대패가 나무를 깎아내며 만들어내는 소리, 그리고 서서히 모양을 갖춰가는 작품들을 보면서 그는 잠시나마 과거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만석 씨,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이 의자 정말 튼튼하게 만드셨어요. 작업 반장이 만석이 만든 의자를 보며 감탄합니다. 하지만 만석의 표정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칭찬이든 비난이든 이제는 모든 것이 그에게 무덤덤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모든 수감자들이 식당으로 향합니다. 만석도 평소처럼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려던 순간 박 교도관이 다가왔습니다. 만석 씨, 오늘 오후에 방 이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방 이동이라는 말에 만석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박 교도관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넘게 같은 방에서 지내왔는데 갑작스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새로운 수감자가 들어와서 방 배치를 다시 해야 합니다. 큰 불편은 없을 거예요. 박 교도관의 설명을 들으며 만석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변하든 뭐든 이제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일상일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만석은 자신의 소지품들을 간단한 보따리에 정리했습니다. 몇 권의 책, 낡은 사진 한 장, 그리고 편지지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소박한 물건들이었죠. 새로운 방은
기존 방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침대 2개, 작은 책상 하나, 그리고 작은 창문 하나. 만석은 창가 쪽 침대를 선택하고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룸메이트가 오는 모양입니다.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별 관심 없다는 듯 앉아 있었습니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젊은 남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만석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인사 같은 건 오가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자는 자신의 침대에 짐을 내려놓으며 만석을 흘끔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호기심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눈빛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평소처럼 책을 읽었고 젊은 남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만석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밤은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룸메이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편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세상에 없어도 되는 놈이었다. 그 말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동안 맞은편 침대에서는 젊은 남자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뜨여 있었고 만석을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만석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숨소리가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남자는 잠든 것 같았지만 계속해서 뒤척이며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희미한 잠꼬대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절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한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기상벨이 울리자 젊은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도윤이라는 걸 어제 저녁 점호 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만석을 힐끗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도윤은 만석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다른 자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만석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여기 온 지 오래됐나요? 도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만석은 밥을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10년 넘었습니다. 10년이면 꽤 오래네요. 뭘 하셨길래 그렇게 오래? 도윤의 질문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다른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서로의 죄목에 대해 함부로 묻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윤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작업 시간이 되자 도윤도 목공소에 배치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만석과 같은 작업반이었습니다. 도윤은 나무를 다루는 일이 처음인 듯 서툴렀지만 유독 만석의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그냥 여기서 배웠습니다. 만석의 짧은 대답에도 도윤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손재주를 보니까 기술직이셨을 것 같은데. 그 순간 만석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도윤의 추측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철도 기관사였습니다. 철도 기관사요? 어느 역에서 근무하셨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남자의 눈에는 평범한 호기심과는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일했습니다. 대전, 익산, 남원. 남원이요? 도윤의 반응이 격렬했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사포를 떨어뜨리며 만석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남원역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어요? 왜 그런 걸 묻습니까? 만석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도윤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의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남원 출신이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윤의 말투와 억양에서는 남원 사투리를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울 말씨에 가까웠죠. 점심시간 도윤은 다시 만석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남원역에서 근무할 때 기억나는 일 있으세요? 특별한 사건이나. 만석은 숟가락을 놓고 도윤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왜 계속 그런 걸 묻습니까? 혹시 저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아저씨를 알 수도 있어요. 도윤의 대답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1989년 여름 남원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그 순간 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989년 여름 남원역. 그때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날, 그 여자와의 만남, 그리고 어떻게 만석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도윤은 그 반응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역시 기억하시는군요. 그때 그 여자 말이에요. 장미숙이라는 여자. 미숙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만석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주변 수감자들이 힐끗 바라봤지만 곧 자신들의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만석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일어서며 만석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일부터 천천히 알아가시죠. 서두를 것 없어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날 밤 만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989년 여름 남원역에서의 그 며칠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여자 미숙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던 그 여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한밤중 도윤의 잠꼬대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왜 날 버렸어요? 왜? 그 절규에 가까운 잠꼬대를 들은 순간 만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하지만 도윤이 보여준 반응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생각해 보니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던 만석은 조용히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저 멀리 기차 선로가 보였습니다. 30년 전 그 여름날 자신이 저지른 일이 이렇게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도 잠에서 깬 모양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만석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놀라셨나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말 속에는 차가운 복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석은 돌아서서 도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존재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너, 왜 그렇게 날 노려봐? 만석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도윤은 대답 대신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천장을 향한 채 뜨여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도윤은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메웠습니다. 만석은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도윤의 눈빛 속에서 뭔가 거대한 것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목요일 오후 작업 시간, 도윤이 갑자기 대패질을 멈추고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최만석 씨 맞죠? 정확한 이름 호명에 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이름을 제대로 부른 적이 없었는데 도윤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원역에서 1989년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근무하셨죠. 당시 기관사 숙소는 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고 아저씨는 매일 오후 6시쯤 역 앞 국수집에서 저녁을 드셨어요. 도윤의 말은 마치 그 시절을 직접 목격한 사람처럼 구체적이었습니다. 만석은 대패를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국수집 사장님 딸이 장미숙이었죠. 23살, 키 160cm 정도의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만.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 묘사하는 미숙의 모습은 30년 전 기억 속 그녀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왜요? 불편하세요? 그럼 더 자세히 말해드릴까요? 도윤의 목소리에 조롱하는 듯한 톤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아저씨가 그 여자한테 했던 말들 기억해요? 서울로 올라가면 연락하겠다. 나 같은 사람은 믿어도 괜찮다.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들 많이 하셨죠? 각각의 말들이 만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자신이 미숙에게 했던 달콤한 거짓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 새벽 아저씨는 떠났어요. 인사도 없이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그 여자가 임신한 줄도 모른 채 마지막 말에 만석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임신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임신이라고 했습니까? 네, 임신이요. 아저씨가 떠나고 한 달 후에 알게 됐대요. 그 여자가 혼자 키워야 했던 아이 말이에요. 도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자신들의 작업에 집중하느라 이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누구인지 궁금하세요? 도윤의 질문에 만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접니다. 장미숙의 아들 이도윤이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만석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히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아들, 그것도 쇠창살 안에서 말입니다. 거짓말이겠죠? 그럴 리 없어요. 만석의 부정에 도윤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도윤은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손글씨로 도윤이와 함께 1997년 1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접니다. 어머니가 죽기 전까지 간직하고 있던 유일한 가족 사진이에요.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분명 기억 속의 미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긴 아기. 이 아이가 정말 네, 바로 접니다. 아저씨의 아들이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30년간 품고 있었던 분노가 그 한마디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국수집 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밤에는 포장마차도 하셨죠. 도윤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만석의 죄책감은 깊어져 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계속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누구냐고, 왜 우리를 버리고 갔냐고. 어머니는 늘 똑같은 대답만 하셨어요. 좋은 사람이었다. 어쩔 수 없었을 거다. 이런 변명 같은 말들만요.
만석은 사진을 돌려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짧고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만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간암이었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집도 팔고 빚도 졌죠. 그래도 치료비가 모자랐어요. 제가 그때 돈 때문에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도윤의 말에서 그의 수감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도윤아, 내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윤이 만석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저씨를 만나게 됐네요. 이게 운명인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직접 물어볼 수 있게 됐어요. 왜 우리를 버리고 갔는지, 왜 30년 동안 소식 한 번 묻지 않았는지. 만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도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도 아저씨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도윤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함께 지내는 동안 천천히 이야기해보죠. 아저씨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날 밤 만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에 죄가 이렇게 무겁게 돌아온 것입니다.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별들마저 그를 고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도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심스럽게 정보를 캐내던 그가 이제는 대놓고 만석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맛있게 드세요, 아버지. 식당에서 도윤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수감자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만석은 당황해서 도윤을 말렸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왜요? 사실인데요.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둘이 부자였어? 아니, 그럼 둘 다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야? 만석은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도윤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은데. 그날부터 도윤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업 시간에는 일부러 만석의 작업을 방해했고 식사 시간마다 다른 수감자들 앞에서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상황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분이 제 친아버지세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저와 어머니를 버리고 30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으신. 그만해. 만석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요? 부끄러운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야기할까요? 수요일 오후 도윤은 만석의 침대맡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사실 저는 아저씨를 찾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어머니가 남겨둔 단서가 별로 없었거든요. 만석이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거기에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적혀 있더라고요. 이름, 고향, 그리고 철도청에서 일한다는 것까지. 도윤의 말에서 계획성이 느껴졌습니다. 철도청 인사과에 문의해 보니까 아저씨가 2013년의 사고로 누군가를 죽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수감되어 있다는 것도. 만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도윤이 자신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면회를 신청할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온다는 게
네, 일부러 죄를 지었어요. 어차피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중 한 놈을 좀 세게 팼더니 죽더라고요. 도윤의 말에 만석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일부러 살인을 저질렀다는 뜻이었습니다. 미친 짓이라고요? 그럼 아저씨가 우리한테 한 짓은 뭔가요? 사랑한다고 속이고 책임지겠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도망친 것은?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저씨는 그냥 편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았겠지만 우리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3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몸이 망가졌고 저는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어요. 목요일 저녁 도윤은 다른 수감자들에게 만석의 과거를 더 자세히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철도 기관사로 일하면서 여기저기서 여자들을 만나셨거든요. 그 중에 임신한 여자가 있어도 모른 척하고 도망치는 특기가 있어요. 식당에서 만석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졌습니다.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나름의 도덕적 기준이 있었는데 여자와 아이를 버린 남자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야, 만석이 형. 진짜 그런 거야? 젊은 수감자 하나가 대놓고 물었습니다. 만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정하자니 거짓말이고 인정하자니 더 큰 비난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사과라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당신은 아직도 뻔뻔하네요. 도윤이 만석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우리를 찾지 않았으면서 지금 와서 뭔 할 말이 있겠어요?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그런 뻔한 변명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보세요. 만석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고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금요일 밤 도윤은 만석이 아끼던 물건들을 하나씩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찢고 편지지를 더럽히고 심지어 그가 간직하고 있던 오래된 사진까지 건드렸습니다. 이 사진 속 여자는 누구예요? 어머니 말고 또 다른 여자인가요? 도윤이 사진을 들고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그 사진은 만석의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그건 내 어머니다. 아, 할머니시군요. 그럼 할머니는 아저씨가 이런 인간인 줄 아셨을까요? 도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침 같았습니다. 당신은 나와 엄마 둘 다 죽였어요. 어머니는 병으로 죽었지만 진짜 이유는 당신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와 가난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어요. 도윤이 조용히 자신의 침대로 돌아가며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재미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 만석은 그날 밤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잘못이 이렇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해 한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도윤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수감자들을 부추겨 만석을 집단으로 따돌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형들, 우리 아버지 이야기 더 들어보실래요?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 있거든요. 세탁실에서 도윤이 몇몇 수감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석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죽어갈 때도 우리 아버지는 여기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셨어요. 아들이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모르신 채로 말이죠. 수감자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는 만석의 행동이 용서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야, 만석이. 진짜 그런 거냐? 덩치 큰 수감자 김 씨가 만석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사실이네.
계자씨가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 김 씨가 만석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만석은 비틀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만석이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으려 하자 아무도 옆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선동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앉으세요, 아버지. 30년 동안 혼자 사셨으니까 익숙하실 거예요. 도윤이 지나가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주변 수감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화요일 오후 운동 시간, 도윤은 더욱 과감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만석이 혼자 운동장 구석에서 산책을 하고 있을 때 도윤이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형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했던 말들 들어보실래요? 정말 로맨틱해요. 도윤이 주머니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미숙이 남긴 일기장이었습니다. 8월 15일, 만석 오빠가 서울로 올라가면 꼭 연락하겠다고 했다. 믿어도 될까? 8월 18일, 오빠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다. 가슴이 두근두근한다. 도윤이 일기를 읽어주자 수감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에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참 순진하셨죠? 끝까지 아저씨를 믿으셨어요. 바보같이. 만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미숙을 모독하는 도윤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를 그렇게 말하지 마라. 만석이 처음으로 반박했습니다. 도윤은 그 반응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오, 지금 와서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하세요? 30년 늦었는데요. 수요일 밤, 도윤은 만석이 잠든 사이에 그의 소지품을 뒤졌습니다. 만석이 간직하고 있던 편지들과 사진들을 찾아내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뭐예요? 다른 여자들이 보낸 건가요? 도윤이 편지를 흔들며 만석을 깨웠습니다. 만석은 벌떡 일어나 편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도윤이 먼저 피했습니다. 아, 이건 누나가 보낸 편지네요. 오빠 언제 나올 거야?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어. 감동적이네요. 자기 가족은 챙기시는군요. 도윤의 말에 만석은 분노했습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 왜요? 아버지 물건인데 아들이 왜 못 봐요? 목요일 오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도윤이 다른 수감자들에게 만석의 과거를 더 자세히 털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철도 기관사였을 때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만났는지 아세요? 전국 각지의 정거장마다 여자 하나씩은 있었을 거예요. 야, 도윤아. 너 아버지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한 수감자가 도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하다고요? 어머니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받은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저녁 운동 시간, 도윤은 운동장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만석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아, 뭐해요?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만석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30년 동안 우리가 겪은 고통이 미안하다 한마디로 해결돼요? 그럼 뭘 원하니? 원하는 거요? 간단해요. 아저씨가 우리한테 준 고통만큼 받으시면 돼요. 금요일 아침 도윤 주변에 평소보다 더 많은 수감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야, 도윤아. 우리가 내 아버지 좀 혼내줄까? 김 씨가 도윤에게 제안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도윤이 손을 흔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수감자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아니야,
저런 개자식은 혼내줘야 해. 자식 버린 놈이 어디서 편하게 살아? 점심시간 후 휴식시간, 만석이 화장실에 갔을 때 몇몇 수감자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야, 만석아. 너 진짜 개자식이구나. 김 씨가 만석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만석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 너 같은 놈은 여기서도 편하게 살면 안 돼. 다른 수감자가 만석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만석은 비명을 참으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만해. 갑자기 도윤이 화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수감자들은 놀라며 손을 멈췄습니다. 왜? 내가 복수하라고 했잖아. 제가 언제 때리라고 했어요? 그만두세요. 도윤이 만석 앞에 서서 수감자들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야, 도윤아. 비켜. 이 개자식 좀 혼내주고 싶어. 김 씨가 도윤을 밀치며 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김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하지만 김 씨는 도윤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벽에 부딪혔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아. 만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 새끼들아. 그만해. 만석이 벌떡 일어나 김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30년간 억눌러온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도윤이 자신을 보호하려다 다친 모습을 보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 늙은이가 설쳐? 김 씨가 만석을 밀어젖혔습니다. 만석은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도윤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윤아, 괜찮니? 피가 너무 많이. 도윤의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보며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들이 자신 때문에 다치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왜 나를 막았니? 모르겠어요. 그냥. 도윤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서둘러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여기 다친 사람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교도관들이 뛰어와 도윤을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만석도 따라가려 했지만 제지당했습니다. 만석 씨는 여기 계세요. 조사받아야 합니다. 박 교도관이 만석을 붙잡았습니다. 만석은 의무실 쪽을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몇 시간 후 만석은 조사실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제 잘못입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저 때문에 흥분해서. 만석은 도윤이 자신을 보호하려다 다쳤다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아들이 더 큰 처벌을 받을까봐 걱정됐습니다. 이도윤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같은 방을 쓰기 전에도 아는 사이였나요? 박 교도관의 질문에 만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숨겨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같은 방을 쓰게 된 것도 우연이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사정을 설명하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혼자 방에서 도윤을 기다렸습니다.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만석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아들이지만 그가 다치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윤이 머리에 붕대를 감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다행히 의식은 뚜렷했습니다. 괜찮니? 많이 아프니? 만석이 서둘러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은 만석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거짓말하셨어요? 교도관한테 저랑 모르는 사이라고 하셨다면서요. 왜 우리 관계를 숨기셨어요? 도윤의 질문에 만석은 당황했습니다.
박 교도관이 도윤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냥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부끄러워서는 아니었어요? 저 같은 아들이 있다는 게. 도윤의 말에 날이 서려 있었지만 예전만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게 아니다.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보호요? 지금 와서? 며칠간 병실에서 지내는 동안 도윤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자신을 위해 비상벨을 누르고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계속 병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만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허용되는 시간마다 의무실 앞에 가서 도윤의 안부를 물어봤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 좀 해드릴까요? 아저씨가 떠나고 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도윤이 침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난이 아닌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정말 많이 기다리셨어요. 매일 우체국에 가서 편지가 왔는지 확인하고 전화도 올 거라고 믿으셨죠. 만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숙이 자신을 기다렸다는 사실이 더욱 죄책감을 무겁게 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도 한동안은 아저씨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하셨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적이 몇 번 없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아버지가 언젠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놀러 다니는 걸 보면서 언제 우리 아버지도 올까 하고 기다렸죠. 도윤의 목소리에 어린 시절의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그때부터 아저씨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너를 원망해도 당연하다. 만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아저씨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내 아버지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다. 다만 상황이 어려웠을 뿐이다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도윤이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한테 주신 편지예요. 읽어보실래요?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미숙의 흐릿한 글씨로 적힌 편지였습니다. 도윤아, 내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사랑은 원망으로 기억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이 편지를 보여주렴. 그리고 말해라. 미숙이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했다고. 편지를 다 읽은 만석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자격도 없다. 도윤은 그런 만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미웠던 건 어쩌면 내가 닮아서였어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그날 밤 처음으로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30년간 쌓인 오해와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만석과 도윤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으로 만석을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아저씨, 제가 왜 여기 들어왔는지 정말 알고 싶으세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해라. 만석의 대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보험도 안 되는 치료들이 많았거든요. 도윤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렸어요. 이자가 말도 안 됐지만 어머니를 살려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죠.
만석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집도 가져가고 가게도 가져갔는데도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특히 악질인 놈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 장례식 날까지 와서 돈 달라고 소리 지르는 인간이었죠. 그래서 네, 죽여버렸어요. 계획적이 아니라 홧김에. 그놈이 어머니 영정 앞에서 욕을 하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도윤의 고백을 들으며 만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책임을 졌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만석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도소 내 편지지를 가져와 도윤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하세요? 도윤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너에게 쓰는 편지다. 저한테요? 바로 옆에 있는데 왜 편지를?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만석은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내려 갔습니다. 30년간 하지 못했던 말들, 사과의 말들,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마음들을 담아서 말입니다. 도윤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지만 이렇게 편지를 쓴다. 30년 전 내가 저지른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나는 겁쟁이였고 무책임한 인간이었다. 너와 너의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진심으로 사죄한다. 편지를 쓰는 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감춰왔던 진심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었으면 한다. 너의 어머니를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진실이었다. 다만 그 사랑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내가 비겁했을 뿐이다. 편지는 며칠에 걸쳐 완성되었습니다. 만석은 그 편지에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았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대신 넌 나처럼 살지 마라. 너는 아직 젊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 나는 여기서 내 죗값을 치르겠지만 너는 언젠가 나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만석의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교도관에게 부탁해 두었다. 내가 출소하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말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지만 받아주면 고맙겠다. 편지를 다 쓴 만석은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읽어봐라. 도윤은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그의 얼굴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걸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도윤은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자세히 읽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마음이셨다면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용기가 없었다. 그리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보이는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이젠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더 힘들다.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품고 있던 분노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만석은 박 교도관을 찾아갔습니다. 교도관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부탁인가요? 도윤이가 제 아들입니다. 출소하게 되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박 교도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이 부자관계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그렇게 복잡한 관계였군요. 물론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만석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나중에 출소하게 되면 찾아뵙겠습니다.
그 말에 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니? 네. 그리고 아저씨가 나오시는 날에는 제가 데리러 올게요. 만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만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인사하네. 아버지. 30년 만에 들어보는 아버지라는 호칭에 만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아버지다. 그리고 인간이다. 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들려오는 기차 소리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모범수로 인정받아 먼저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진짜 부자처럼 지냈습니다. 만석은 도윤에게 목공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도윤은 만석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 내일이면 나갑니다. 출소 전날 밤 도윤이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 잘 됐다. 밖에서 착하게 살아라. 만석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교도관님이 소개해 주신 목공소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기술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도윤이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조각을 꺼냈습니다. 기차 모양으로 깎은 작은 조각품이었습니다. 이거 아버지 드릴게요. 제가 처음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만석은 그 작은 기차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소중하게 간직하겠다. 저도 약속드릴게요. 아버지가 나오시는 날까지 열심히 살겠어요. 그리고 꼭 데리러 오겠어요. 출소 당일 만석은 도윤을 배웅 나갔습니다. 교도소 정문 앞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아버지. 너도 건강해라.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아버지가 나오시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도윤이 작은 가방을 들고 교도소를 나섰습니다. 만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도윤은 매달 한 번씩 면회를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운 부자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아버지, 목공소 일이 정말 재미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니까 사장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 정말 잘했다. 그리고 작은 공방을 하나 얻었어요. 퇴근 후에 거기서 나만의 작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도윤은 매번 면회 때마다 자신이 만든 작품 사진들을 가져왔습니다. 의자, 책상, 장롱까지 점점 실력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걸 만들었어요. 도윤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차 모양의 커다란 책꽂이였습니다. 와, 정말 잘 만들었구나. 아버지를 생각하며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나오시면 이걸 선물로 드리려고요. 만석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런 정성을 들여주는 아들이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만석의 출소일이 다가왔습니다. 15년의 긴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만석 씨, 출소 축하드립니다. 아들분이 벌써부터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박 교도관이 만석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윤이를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아들 두셨어요. 밖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만석은 간단한 짐을 챙겨 교도소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15년 만에 맞는 자유였습니다. 정문 앞에는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더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트럭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달려와 만석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지냈니? 많이 컸구나. 아버지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도윤이 트럭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제가 산 거예요. 목공소에서 배달용으로 쓰고 있어요.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두 사람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15년 만에 타보는 자동차였습니다. 먼저 어디 가고 싶으세요? 도윤의 질문에 만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숙이, 내 어머니 묘소에 가자. 네, 알겠어요. 차는 남원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들이 만석에게는 새로웠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남원의 한 조용한 산자락에 미숙의 묘소가 있었습니다. 도윤이 정성스럽게 관리한 덕분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왔어요. 도윤이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했습니다. 만석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숙아, 정말 미안하다. 30년이나 늦었지만 이제 왔다.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이 가져온 술 한 병을 따서 묘 앞에 올렸습니다. 미숙아, 도윤이가 정말 훌륭하게 컸다. 너를 닮아서 착하고 성실한 아이가 됐어.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도윤이 마련한 작은 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 어때요? 작지만 우리 둘이 살기에는 충분해요. 너무 좋다. 정말 고맙다. 식사 후 도윤이 큰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아버지를 위해 만든 책꽂이예요. 상자를 열자 정교하게 만들어진 기차 모양의 책꽂이가 나왔습니다. 증기기관차를 본떠 만든 것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완벽했습니다. 이걸 나를 위해 만들었다고? 네, 아버지가 기관사셨으니까 기차를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만석은 그 책꽂이를 어루만지며 감동했습니다. 아들의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나간 시간들, 앞으로의 계획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래,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하자. 창밖으로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기적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여행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부자의 인연, 그리고 용서와 화해로 이어진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와 함께 이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